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민수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한 가지 길을 15년 넘게 걸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을 벗어나려고 결심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지요? 10월 말의 어느 오후 저는 구청 3층 총무과 문을 열고 사직서를 내밀었습니다. 과장님 책상 위로 흰 봉투가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15년간 매일 맡아왔던 문서철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들이 마치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 과장님은 봉투를 뜯어보더니 잠깐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자리 열어둘게. 그 말 끝에 묻어나는 반쯤 비아냥 같은 것을 느꼈지만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나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려고 나오는 걸까? 발걸음은 가벼웠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해방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민원실에서 울음을 참던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분의 사정을 듣고도 규정대로만 처리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제 마음을 조금씩 갉아먹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표정만 봐도 아셨나 봐요. 애비 체면은 생각했니? 라고 물으셨을 때 가슴이 찔렸습니다. 좋은 직업을 왜 버리냐는 말씀 뒤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말들이 저한테는 상처로 다가왔어요. 아내 지연이는 차분했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면서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이 감당할 수 있겠어? 원망보다는 걱정이 앞선 목소리였지만 저는 그 순간 확신을 갖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고 매일 아침 출근길이 무거웠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입어왔던 안정이라는 갑옷을 벗고 나니 불확실함이라는 맨몸이 드러났구나.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뭔가 새로운 시작을 향한 떨림 같은 것도 느꼈어요. 11월 첫째 주 새벽 5시 저는 물류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계음과 사람들 목소리가 한데 섞여 낯선 교향곡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테이프 뜯는 소리, 스캔 기기의 삐 소리, 지게차 바퀴 소리까지 모든 것이 제게는 새로웠습니다. 허부장 선미 씨가 저를 데리고 현장을 돌아다니며 설명해 주었어요. 첫 주는 정확도가 생명이라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름표를 목에 걸었어요. 15년간 공무원이라고 소개해왔던 제가 이제는 새내기 택배기사가 된 거였어요. 병호 선배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50살이라고 하셨는데 손은 거칠었지만 말씀은 따뜻했어요. 상자도 길을 외우게 해야 한다며 동선을 그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규정과 절차를 외웠다면 이제는 길과 배송 요령을 익혀야 했거든요. 첫날 돌아온 집에서 지연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늦으면 연락해. 짧지만 그 안에는 응원과 불안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잘 다녀올게, 걱정 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보고 시간에 맞춰 몸을 움직였다면 이제는 배송 시간에 맞춰 몸을 움직여야 하는구나. 시계를 보는 방식도 하루를 계획하는 방식도 모든 게 달라져야 했어요. 규정의 인간에서 현장의 인간으로 바뀌어가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도윤이가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아빠, 괜찮아?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길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낯설기만 했을 뿐이지요. 새벽 허브의 소음들이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내일도 그 소음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겠구나 생각하니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12월이 되자 날씨가 차가워졌고 그날따라 비까지 내리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까지 젖은 박스를 들고 올라가는 길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계단마다 물이 고여 있어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했고 박스 모서리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5층에 도착해서 벨을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마자 고성이 터졌어요. 공무원 하다 왔다고 봐주는 줄 알아요? 박스가 이게 뭐예요? 다 젖었잖아요. 그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공무원 시절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때는 제도 뒤에 숨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바로 앞에 서 있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물이 젖지 않게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사과의 말을 삼키듯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이것도 제가 선택한 길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허브로 돌아와서 병호 선배에게 이야기했더니 선배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사과는 빠르게, 변명은 짧게, 보완은 정확히. 이 일하면서 배운 지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민원실에서 들었던 비슷한 언어의 폭력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은 예전에는 규정과 시스템 뒤에 숨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제가 직접 그 언어를 받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연이가 차를 끓여주며 물었어요. 많이 힘들어?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나 봐요. 지연이는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냥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어요. 수치심에서 벗어나려면 실수를 줄이는 기술을 배워야겠구나. 병호 선배의 말처럼 사과와 보완의 방법을 익혀야겠구나. 이것도 새로운 배움의 과정이라고 여기기로 했습니다. 비가 그친 창밖을 바라보며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젖은 박스 때문에 생긴 작은 사건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준 하루였습니다. 12월 중순 도윤이의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오늘 늦지 마. 그 말에 저는 꼭 갈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배송이 밀렸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계단으로만 올라가야 했고 한 고객분이 부재 중이어서 다시 찾아가야 했거든요. 시계를 보니 학예회 시작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급하게 학교로 향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무대 위에서는 다른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있었어요. 빈 의자를 찾아 앉았는데 그 순간 체온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의 차례는 이미 끝나 있었거든요. 다른 부모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가 놓친 것이 단순히 발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들의 떨린 목소리와 긴장한 표정, 그리고 무대에서 아빠를 찾는 시선을 놓친 거였어요. 끝나고 도윤이를 찾았을 때 아들은 저를 보더니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엔 오지 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지연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게 존중이야. 원망보다는 실망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그날 밤 차 안에 앉아서 배송 동선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가장으로서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가? 공무원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업무 때문에 가족 약속을 어기는 일들이요. 직업이 바뀌었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넘어갔다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뭔가를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배송 루트를 다시 짜고 시간 배분을 새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가족 사이의 줄다리기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도윤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노크했습니다. 들어가서 아들 옆에 앉아 말했어요. 미안해, 다음에는 시간을 꼭 비워둘게. 도윤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제 말을 듣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배송 일정을 짤 때 가족과의 약속을 먼저 적어 넣기로 했습니다. 놓친 박수 소리가 귀에서 맴돌았지만 그것이 저를 더 나은 아빠로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새해가 되자 배송량이 다시 늘어났고 저도 이제 제법 익숙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어느 날 79세 순덕 할머니에게서 특별한 부탁을 받았어요. 남편 유품이 들어있는 상자라며 천천히 들고 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틋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하지만 저는 그 상자를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게는 가볍지만 의미는 무거운 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4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상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품고 갔어요. 할머니가 문을 여시더니 고맙다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귤 2알을 가져와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고맙수다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사투리가 따뜻했어요. 상자를 받으시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 궁금했어요. 아마 오래된 편지들이나 사진 혹은 작은 기념품들이겠죠.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추억의 조각들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제가 단순히 물건을 운반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사연을 운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공무원 시절 민원 서류 한 장 한 장에도 사람들의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서류로만 봤던 것 같아요. 규정에 맞는지 절차가 맞는지만 확인하고 넘겼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상자 하나에도 편지 하나에도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다는 걸 손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지연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예전에는 일이 그냥 생계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른 의미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도윤이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다음 공연은 시간을 미리 비워둘게. 도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아직 늦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물건 운반자가 아니라 사연 운반자가 되어가고 있구나. 순덕 할머니의 떨리는 손과 따뜻한 미소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물량이 폭증했습니다. 선물용 택배들로 허브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어요.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모든 기사들이 시간에 쫓기며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배송에 매달렸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고객이 고가의 선물용품이 분실됐다고 신고한 거예요. 제가 담당한 구역이었는데 스캔 기록상으로는 배송 완료로 되어 있었지만 고객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 물건이라 일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허브장 선미 씨가 저를 불러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실마리 못 찾으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요. 그 말은 제가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제 막 적응해 가던 차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에 성우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자리 비워뒀다는 말과 함께 이런 고생할 필요 없지 않냐는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돌아가면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병호 선배가 제 옆으로 와서 말씀하셨어요. 도망은 선택이지만 너한테 필요한 건 방법이야. 그리고는 CCTV 기록과 스캔 데이터를 함께 추적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배와 함께 그날의 배송 경로를 하나하나 되짚어 봤어요. 몇 시간의 수사 끝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허브에서 상자를 잘못 분류해서 다른 기사가 가져간 것이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위기가 왔을 때 도망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지연이에게 말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지만 뭔가 배운 것 같다고. 지연이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점점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좋은 쪽으로. 도윤이도 제게 다가와서 아빠 힘내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떠나면 편할 수도 있지만 남아서 더 강해지는 게 맞다고. 이 일을 통해 제 직업 정체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성우 과장의 전화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다른 길이 있었거든요. 3월이 되자 날씨가 따뜻해졌고 아침 햇살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아침 순떡 할머니 댁 근처로 배송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할머니 댁이 아닌 옆집에서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연 분은 할머니의 조카딸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입원 중이라며 마지막으로 전해달라던 편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봉투를 건네주시면서 늦지 않게 와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 편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갔어요. 할머니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전하고 싶으셨을까 생각하면서요. 병원 로비에서 조카딸과 만나 편지를 건넸을 때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는 걸 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 일의 진짜 이름은 연결이구나.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구나.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는 일이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새벽 햇살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동네 풍경이 평화로웠어요. 저는 차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의 이름은 연결이야. 집에 들어서니 도윤이가 식탁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다음 주는 내 경기 먼저 와. 아들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꼭 갈게. 이번에는 정말 확신을 갖고 약속할 수 있었어요. 식탁 위에 새로 짠 배송 루트표를 올려놓았습니다. 가족과의 약속 시간들이 먼저 표시되어 있었어요. 지연이가 그걸 보더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택배기사가 다 된 것 같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6개월 전의 제 모습을 떠올렸어요. 구청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어 나오던 그날, 퇴사 도장을 찍던 그 순간과 지금의 초인종 소리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때는 뭔가를 버린다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뭔가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계를 위한 일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존엄을 위한 일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새롭게 배분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사연을 나누는 기쁨도 알게 되었어요. 순덕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전달하며 느꼈던 그 뭉클함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도 누군가의 소중한 마음을 전달하러 길을 나설 거예요. 민수라는 이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말이에요.